저는 크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세 가지. 결국 현금,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주기가 좀 애매합니다. 증여할 때는 첫 번째로는 보유하고 있을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 자산 가치가 우상향을 해서 팔았을 때도 결국은 자산 가치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요즘 국제정세는 불안하고 경기 침체하면서 인생, 투자 모두 불확실해진 시대죠.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죽음과 세금 말고도 확실한 게 없어 보이는 시대인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세금을 확실하게 피하거나 줄이는 것만큼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절세하는 게 더 확실한 투자가 된 요즘, 장원세무사 대표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요즘 세무 관련해서 이제 상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연말 또 연시에 또 세법이 또 바뀌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예. 그래서 세법 개정을 또 앞두고 있어서, 사실 오늘 촬영일인 22일 기준으로 좀 이제 자세한 세법 개정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추후 업데이트를 또 할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세테크 전략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제 대표 세무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대표 세무사로서 제일 흔하게 고객분들로부터 받는 이런 상담 사례, 좀 절세 사례 몇 가지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자산 관리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건 요즘은 확실히 이제 증여랑 상속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상속이 이제 말 그대로 돌아가시고 나서 왔었는데, 네. 요즘은 사전 상속 플래닝을 엄청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하고 자녀의 이제 마중물 좀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상속세를 미리미리 줄이자, 이거를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사전에 미리 이제 상속을 하신다는 개념이 있는데, 요걸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법은 이제 동일하지 않습니까? 조항이? 그러면 이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 상담이 좀 필수적인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자산 가치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나 증여세율은 지금 거의 22년 동안의 세율표가 똑같거든요. 근데 예전에 봤을 때 일례로 17년 1월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5억 6천만 원인데, 예. 지금 22년 1월에는 1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껑충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는 상속세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탈세가 아닌 절세 방식 활용해서 이 세후이익 높이고자 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점점 이 기존에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상식 수준으로 점점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대표님 세무사님은 사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제 두꺼비 세무사라고 이제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외모가 이제 준수하신데 굳이 두꺼비 세무사라고 이제 채널명을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제 아들 태명이었습니다. 첫째 태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니셜로 이제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이라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좀 도와드리겠다. 네. 그리고 세금이 좀 무서운 게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감정을 많이 느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울 때 이런 세금 지식을 알려드리면 좀 이니셜에도 맞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되게 라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럼 세테크 방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과 부동산 이 두 개인데요. 모든 자산이든지 이제 이런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취득, 보유, 처분. 세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주식이 요즘 또 세금으로 논란이 뜨겁죠. 금융투자소득세, 요 금투세가 소위 도입이 되면서 이제 좀 뜨거운데, 근데 사실 그 주식이 이제 금투세 말고도 원래 어린 자녀 분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식을 이제 증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을 때 좀 장점, 세제 측면에서 뭐 좀 장점이나 유리한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저는 크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세 가지. 결국 현금,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주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증여세를, 왜냐하면 부동산은 유동성이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자녀가 유동성이 없는데 그 증여세를 낼 수가 거의 없죠. 그래서 결국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는 건 현금과 증여인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니까 현금도 나쁘진 않죠. 근데 오히려 이제 주식 가치가 지금 많이 이제 떨어져서 가슴은 아프지만, 오히려 자녀가 받는 증여세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게 기업 가치가 나빠진 게 아니라
결국은 약간 지금은 예전에 글로벌 경제 위기처럼 네네. 이 팬데믹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축소 현상이니까 결국 내 주식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오히려 주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를 할 때는 첫 번째로는 보유하고 있을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자산의 축적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 자산 가치가 우상향을 해서 팔았을 때도 결국은 자산 가치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시세 차익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유동성이 꾸준히 나오는지, 현금이 나오는지 요거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또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현금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또 세무조사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이나 현금을 이제 미성년 자녀 아니면 그냥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부모로서 좀 주의할 점 있나요?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자이언트 TV가 예. 주식 관련이니까 주식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주식 계좌에 주고 나서 제발 자주 이렇게 사고 팔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사실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우량 주고 배당주 위주로 좀 주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여재산 공제가 미성년자 때는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네. 성년이 돼야지만 5천만 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첫 번째로 2천만 원에 대해서 가액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자녀한테 줄 여력이 요즘 세대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부모님들이 좀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할 건 뭐냐면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을 다 합쳐서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랑 조부모 세대를 다 합쳐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조부모한테 2천만 원 받았다고 부모도 2천만 원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증여재산 공제가 없는 상황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천만 원까지는 결국 증여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증여재산 공제니까 세금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저는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증여세는 10년이 지나야 리셋이 되는데 그 10년이란 기점을 분명 까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 10년 한번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되게 중요한 팁 같습니다. 사실 10년에 2천만 원 이제 한도가 있는데 그 10년 동안 사실 10년 전에 언제 신고를 했는지, 신고를 사실 안 하면 언제 증여를 했는지도 사실 가물가물한 게 좀 정상이라서 이때 차라리 미리 증여 신고를 해놓으면 세금은 세금대로 안 나면서도 10년에 대한 기간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고 부모랑 조부모가 이제 증여를 하시더라도 동일하게 증여하신 걸로 나오기 때문에 할아버지 따로,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이렇게 되진 않는다. 네, 증여재산 공제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국내 증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오너 대주주가 보통 이제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오르지 못하게 뭐 누른다든지 이런 루머는 예전부터 돌던 말이 많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오너 일가의 자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를 또 신설한 다음에 소위 뭐 그룹 일감 몰아주기, 물론 이제 공정에 걸리지 않는 뭐 한도 안에서 이제 그룹 일감을 좀 이제 따오는 식으로 뭐 이제 수익을 내어서 오너 일가의 뭔가 경영권 승계에 자금을 마련을 하시는 그런 통로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기업에서만 이런 현상이 꼭 벌어지는 게 좀 특수한 현상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일반적인 현상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사실 상장그룹하고 비상장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도입되고 나서 13년도에 이제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법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 신고 결과를 봤는데 생각보다 상장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많이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은 사실 더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거래 비중이 엄청 높고 지배주주의 그 지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을 오히려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유사업종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상장법인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요건에 위배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해마다 엄정하게 국세청에서 사실 요건 확인해가지고 증여세를 이제 과세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번 개정이 돼서 점점 더 이 행위를 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답변의 한계가 좀 올 수밖에 없는 게, 주가락이 무조건 이 일감 몰아주기에서 생겼는가 라는 이제 영향성까지는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되게 좀 어려운 사실 되게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이것도 좀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OECD에서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 총 조세 비율은 한 1.6%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OECD에서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사실은 정말 세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이 사실 낮죠. 왜냐하면 그것을 거의 22년간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속세나 증여세법의 대부분은 이제 사실 대기업 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법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악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법이 하나 또 생기고 했었던 점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인식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제 약간은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10분 이해가 갑니다. 네. 어쨌든 사실 또 저희 오늘의 주제는 또 부의 이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대표님께서 신간 부의 이전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증여 절세 비법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꽂히는 회사, 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부를 쌓고 자녀 세대로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활용하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족 차원에서 만약에 법인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법인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우선은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 많이 활용했던 게 이제 초과 배당을 활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이제 나는 주식을 10%만 갖고 있고 아버지가 90% 갖고 있지만 배당을 내가 뭐 100%를 다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증여세와 소득세 중에 더 큰 걸로 과세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세법이 21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비교과세가 아니라 둘 다 과세를 하는데 실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소득세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세는 10년 내 합산이거든요. 그럼 매년 배당을 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가 되면 합쳐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게 바뀌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법인을 활용할 때는 세제 개편안을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법인 통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많이 운영하시면 이 수익을 배당 형태로 배분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때 이제 항상 명심할 점이 뭐냐면 법인은 항상 또 다른 인격이다. 그러니까 법인의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법인에서 돈을 뺄 때도 결국 종합소득세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법인 돈은 내 돈이다라는 마인드로 가셨을 때는 이 관리가 상당히 꼬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가족법인의 경우 이제 배당을 이제 형태를 통해서 이제 초과 배당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막혔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인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도 뭔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컨설팅 업체나 여기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10년간 6억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남편이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배우자한테 6억 원어치의 그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를 꼭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한 시가평가대로 6억 원치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그거를 이제 매수한 다음에 자사주로 소각을 해버리는 전략을 많이 짰죠. 이때 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배당 가능한 나의 이익 영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상법상 제대로 했는지, 뭐 주주 균등 조건 이런 것들 절차를 다 이행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무슨 이제 조세 심판원이 나왔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을 거의 다 했었어요. 거의 다 이행을 했는데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 심판원 판례엔 다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은 이 실질이 원 주주에게 법인이 배당을 한 거다 라고 봐서 배당 소득으로 보는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규가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22년 10월 19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자이언트TV 같은 좋은 채널에서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걸 고민하셨던 분이 불과 지난달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예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도 이제는 더 엄격한 요건이나 어떤 사례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방금 놀라웠던 게 말씀하신 이 사례가 2022년 올해 10월 19일에 나온 판례란 말이죠. 이 판례에 따라서 지금 자사주 취득의 형태로 뭔가 초과 배당의 효과를 누리려는 시도도 이제 막히게 되는 셈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가족법인을 통해서 부의 이전을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녀를 취업을 시킨 다음에 인건비를 많이 주는 형태밖에 없는 건가요?
아예 그래서 심플하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는 형태도 많거든요. 예.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사실 뭐 노동을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배당을 순수하게 주시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노이즈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시고 오히려 그 법인을 통해서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나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법인의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고 법인으로 통해서 사업을 하게끔 자녀가 이제 독립을 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해당 예규는 우선은 조세심판원 상황까지만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소송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소송이 됐을 때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는 사실 지금 와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형태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예규에서는 어떤 게 체크가 안 돼서 결국은 이런 예규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 항상 체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예규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그럼? 저는 이제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예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예규나 기존에 없었던 예규 사례들도 또 리스트업을 해서 알려줄 정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제 주식을 좀 이제 다운 계획서는 아니지만 저렴하게 매도하는 경우도 뭔가 좀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뭐 이럴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우선은 상장 주식은 사실 거의 이슈가 생기지 않죠. 상장 주식은 자산가치 평가를 증여하는 날인 평가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기 때문에 가액이 딱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 싸게 주거나 뭐 비싸게 주거나 하면은 거기에 따른 고저가 양수도 거래가 똑같이 생기는 거고 대부분의 이슈는 이제 비상장 주식에서도 많이 펼쳐지죠. 이 비상장 주식은 결국은 시가 평가를 잘해야 된다는 점. 이걸 잘못했을 때 가액에 오류가 많이 생겨서 그 세액의 변동이 엄청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결국은 저가로 매도를 했다라는 그 기점은 뭐냐면 시가를 제대로 잡았는가, 그리고 그거보다 정말 싸게 팔았는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가에서 5% 이상 차이 아니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됐을 때는 부당행위라는 것을 이제 부인한다라고 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세법적 용어를 써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저가로 거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3억에 거래했는데 시가는 예를 들어서 7억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실질 주고받은 건 3억 원이지만 7억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고 증여세는 좀 다릅니다. 이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데 시가의 30%와 3억 원 차이입니다. 이게 30%와 3억 원이나 차이라서 좀 더 범위가 좀 러프해지죠. 네. 그래서 이 금액 이상의 이제 차이가 나면 결국은 그 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자, 싸게 산 양수자한테 증여재산가액만큼 증여세를 이제 과세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시가의 30% 기준으로 뭔가 좀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좀 그 여지가 좀 조정을 세금 금액 가액을 좀 조정할 여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적당한 가액을 조정을 했을 때 양도세보다는 증여세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끔 진행이 가능하고요. 약간 좀 팁을 드리면 비상장 주식은 결국 이제 순손익가치랑 순자산가치를 비율을 믹스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가치가 지금 12월 말 법인이 대한민국은 많기 때문에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으면 올해 순손익가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올해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지금 증여하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기말이 끝나버리면 순손익가치가 더 높아져서 얹어지면 비상장 주식 가치가 높아질 거니까 차라리 올해의 순손익가치를 빼버리자 라고 해서 기중에 증여를 할 때는 대부분 하반기 때 이걸 계산을 많이 해보십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또 주식과 세금 하면은 원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사실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좀 분노를 많이 하셨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요. 뭐 사실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 투자로 양도 차익을 이제 5천만 원 이상 거둘 때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는 내용이 이제 핵심으로 나오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좀 세법 개정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양도세만 또 더 추가로 걷어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법이 이게 막 금투세가 원래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유예가 될지 말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태무사님께서 보시는 현행 금투세의 문제점과 시행 시 그런 부작용 중에 심각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이제 촬영하는 날짜에는 규제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30일 이내에 좀 될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이전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조정안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조정안이 서로 약간 의견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걱정되는 게 이 과세 대상자가 확 늘어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2020년 기준에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한 투자자가 한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0.07% 정도 비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 세법상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상장 주식 종목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 지분율이 뭐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런 식으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사람만 사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주식 가지고 양도소득세 낸다 그러면 얘 부자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주변에 거의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발생하면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종목 보유 금액이나 지분율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초과하면 다 과세가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똑같이 때려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가 전체 개인 투자자의 한 1%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거의 10배에서 15배 가까이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수는 진짜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연간 이게 세부담이 1조 5천억 원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지금 하는 말은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처음 이 법이 도입될 때는 증시가 너무 좋았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증시가 약간 이제 보합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도입을 되면 주식시장이 좀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미들은 또 이제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관이랑 외국인은 안 내고 왜 개인에 대해서만 이걸 과세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세하는 이 말 그대로 실현했던 분들의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누구냐면 슈퍼개미나 이제 고래 정도 말 그대로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인데 이분들이 국내 증시를 기피하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불을 보듯 뻔해지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소액 투자자가 오히려 고스란히 이 피해를 좀 받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보통 사실 주포라고 하죠. 이제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게 기관 외국인 아니면 뭐 슈퍼개미나 고래 투자자 같은 분들이 주가를 사실 크게 움직이는 동력이긴데 이분들이 다 뭐 미국 주식으로 다 빠져나가신다 이러면 아무래도 국내 주식은 이제 아무래도 상승 탄력을 더 받기 힘들게 돼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사실 금투세 시행 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대하시면서 이럴 거면 국장 버리고 미장 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 양도세를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연간 기본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하면 또 절세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해외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뭔가 절세 팁 같은 거 좀 있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본 공제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250만 원보다는 약간 물가 상승이 많이 됐으니까 좀 더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소박한 의견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나 이제 상장 주식 모두 이게 금투세가 되면 이제 이 방법을 못 쓰는 거죠. 올해까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씩 줄 수 있으니까 해외 주식을 증여자,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이 이제 1억 원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주식 가치가 지금 6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처음 증여를 하는 거면 6억 원어치 증여를 하고 그 아내가 바로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6억 원에 팔고 6억 원에 취득했으니까 0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여를 통해서 양도를 하는 활용 방식을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되면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1년이라 한 2월 가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월 가세라는 개념은 뭐냐면 6억 원에 받고 6억 원에 판 세금이 0원이지만 예전에 증여자가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 한 번 더 합니다. 1억 원과 6억 원의 차이인 5억 원에 계산된 세금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같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3년 1월 1일에 도입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방식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1년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은 1년 정도 지나더라도 뭔가 안정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주식은 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동폭이 큰 주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 짧은 시간만을 투자를 하시는 그런 주식은
절대 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예전 같으면 이제 테슬라가 있을 때 사실 뭐 1억으로 어치를 샀다가 이제 배우자분한테 한 6억 원 이제 어치를 불려서 증여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은 받자마자 또 빨리 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년이나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테슬라 같이 이제 매일매일 좀 시세가 많이 변하는 주식 같은 경우를 1년 넘게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기존의 그런 배우자 공제 증여 공제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걸 활용하면서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그렇군요. 네,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엄청나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거면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아, 하지만 금투세가 유예가 되면 25년까지, 그러니까 24년까지는 또 한 2년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렇군요. 라는 개념으로 이게 제대로 알아가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주식 투자 안 하니까 금투세 남의 일이야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은행 예금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또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은행 예금이자라든지 주식배당금, 뭐 채권 이자 수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이제 좀 산입이 포함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세금인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급증에 좀 대처하는 방안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 세법에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자와 배당은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결국은 없으니까 이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나마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인 15.4%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자 소득을 내가 2천만 원 이하로 컨트롤하는 그런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향은 뭐냐면 항상 수익이 생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지금 같은 이제 어려운 투자 시점에 대해서는 뭐 주식도 어려울 것 같고 부동산도 계속 하방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건 그냥 감안하시고 차라리 이 고금리를 활용한 이 수익을 좀씩 늘려가고 안정성 있게 가져간다라는 마인드로 세금보다는 차라리 안정성으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세금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로 들리긴 하네요. 네, 이게 전혀 뭐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거 거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특정한 상품들이 뭐 비과세 상품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오히려 그것들은 수익성이 낮을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수익성이 높은 걸 투자하고 이자 소득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사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금 비과세 상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전에 보험사들이 많이 또 보험 상품 판매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증여나 이런 걸 활용할 때도 좋다. 자산가분들이 특히 보험을 많이 활용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뭐 보통 주식이나 현금과 달리 이런 보험이나 뭐 펀드라든지 뭐 다른 금융 상품의 형태, 비과세 상품의 형태로 뭔가 증여를 할 때 뭐 유리한 상품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실제로 그게 유리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정기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계속 받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 적금을 뭐 받는다거나, 아니면 적립식 펀드를 받는다거나, 세법에서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유기정기금이란 형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나 회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표현이긴 한데, 이게 자산 가치를 딱 주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계산을 한번 현재 가치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법에서는 할인율이 3년 만기 회사채 그 유통 수익률 해가지고 3%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재산가액을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유기정기금으로 매년 뭐 1200만 원씩 10년을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현재 가치로 이걸 계산을 하면 지금의 만 원과 미래의 만 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이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한 1억 236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2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에 증여받았을 때보다는 증여재산가액을 좀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큰 돈을 한 번에 줬을 때 불안해하세요 사실. 이거 자녀가 이거 한 번에 이게 코인이나 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코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 코인의 변동성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불안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게끔 하면서 이런 컨텐츠 이런 상품으로 증여를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품이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그렇구나. 그러나 이런 상품을 받고 나서 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거나 취소해버리면 그때 일시적으로 돈을 받아버리잖아요. 예. 그 금액으로 다시 추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기적으로 받게끔
연금 가치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부에 이전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이 장문세무사 대표 사무실 찾아가시면 뭐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안학수 기자였고요. 다음 날장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